어이, 어디 나왔다 안 나오지 만들었나 보네. 이 뭐 그럼 아직 다 안 왔네. 이 탄소세가 부과된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요? 어떤 계기로 탄소세가 부과됐을까요? 특히 이제 탄소세를 부과한다는 나라는 주로 어느 나라들일까요? 우리나라에서 탄소세를 부과한다 이런 말 해요? 안 하거든요. 주로 어느 나라가 이걸 부과한다고 하죠? 중국이 이걸 부과한다고 하나요? 주로 어느 나라가 하죠? 네, 바로 미국하고 유럽이요. 이걸 부과한다고 하거든요. 무엇을 계기로? 응? 공장? 무엇을 계기로 이걸 부과한다고 하냐면요. 바로 코로나요. 코로나하고 탄소세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자, 미국과 유럽은 기본적으로 선진국이에요, 후진국이에요? 미국과 유럽이라고 하면 선진국이에요, 후진국이에요? 선진국이죠? 그럼 이 선진국에는 공장이 있을까요? 공장이 없을까요? 선진국에는 공장이 1도 없습니다. 왜 선진국에는 공장이 없을까요? 왜 선진국에는 공장이 없을까요? 바로 공장은 대표적으로 공해를 만들고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선진국의 특징은 뭐예요? 선진국의 특징. 선진국의 특징은 인건비가 높아요, 낮아요? 선진국의 특징은 인건비가 높아요, 낮아요? 높죠. 그럼 선진국은 인건비가 높기 때문에 공해가 발생했을 때 사람한테 보상을 많이 해야 될까요? 조금 해야 될까요? 보상을 많이 해야 돼요. 위험한 사고가 났을 때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야 될까요? 많이 해야 될까요?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선진국은 인건비가 높기 때문에 공장 같은 걸 지었을 때 사람들에게 보상해야 되는 비용이 높아서 그래서 선진국들은 수십 년 동안, 지난 수십 년 동안 자국에서 공장을 계속 없애온 거예요. 왜냐하면 사고가 터졌을 때 그걸 감당해야 될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보험이라고 하는 거야, 보험. 선진국은 그 국가 내에 공장을 지었을 경우 사고에 대비한 보험을 내야 되는데 그 보험료가 너무 비싸게 책정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 인건비가 높으니까. 그래서 미국과 유럽은 지속적으로 국가 내에서 뭐를 없애왔다? 뭘 없애왔다? 공장을 없애온 거예요. 그러면 선진국들은 물건을 어디서 만들어요? 바로 공장을 후진국에 짓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대표적인 후진국이었던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 유럽 입장에서 공장을 지었던 대표적인 후진국. 바로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요. 그래서 선진국들이 지속적으로 공장을 지어왔던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과 우리나라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아이폰은 어디서 만들어요? 아이폰 메이드 인 USA 있어 없어요? 아이폰은 100%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아이폰 생산 공장은 100% 중국에 있어요. 알겠어요? 즉 미국은 아이폰을 자국 내에서 단 하나도 만들지 않습니다. 오! 그럼 애플은 뭐 하는 회사냐? 애플은 뭐 하는 회사예요? 애플은 뭐예요? 오직 디자인만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무슨 디자인? 제품 디자인 혹은 앱 디자인.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오직 프로그래밍과 디자인만 하는 회사가 애플이에요. 애플은 물건 1도 만들지 않아요. 그렇죠? 알아요? 그런 식으로 세계 경제는 안 돌아갔어요? 잘 돌아갔어요. 잘 돌아갔죠? 그러면서 이제 공장에서 만드는 부가가치보다는 미국이나 유럽의 자국에서 만드는 디자인 이런 것에 더 가치가 있다라고 지금까지 계속 생각을 해왔죠. 그래서 미국과 유럽은요. 이쑤시개 하나 만드는 공장이 없어요. 이쑤시개 하나도 못 만들어요. 유럽하고 미국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든 걸 어디서 만들어요?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수출하는 거예요. 그래도 잘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게 경제의 옳은 방향이라고 전 인류는 착각을 했죠. 근데 난데없이 뭐가 터져요? 난데없이? 이게 터지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경제 구조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런 경제 구조와 코로나19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바로 교통이 올 스탑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 해외여행 가요 못 가요? 못 가잖아요. 왜? 병 옮길까 봐. 그럼 여러분 코로나 때 비행기만 못 뜨는 게 아니고요. 코로나 때 뭐도 못 떠요? 배도 못 가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기 우리나라하고 중국에 예를 들면은 물건 뭐 만들어 놓고 배가 떠야 되는데 배가 못 떠요. 뭘? 코로나 때문에. 알잖아요. 그건 뉴스 봐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유럽은요. 코로나 터졌을 때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마스크가 없어. 마스크가. 미국하고 유럽에는 마스크 만드는 공장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미국하고 유럽에서는 물건을 생산하는 공장이 1도 없기 때문에 코로나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도시 봉쇄하고 사람들 굶어 죽고 막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 코로나 터졌을 때요. 이렇게 아파트 있잖아 아파트. 이게 조그만 이런 아파트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코로나 때 일본 같은 경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 건물 전체로 죽어서 누워 있었대요. 이렇게 다. 코로나 걸려서 다 돌아가신 거야. 근데 인력이 부족해서 그걸 수습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맨션 건물에 각 집마다 시체가 2개씩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그게 일본, 유럽, 미국도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하도 죽어가지고 시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시체 처리할 장비가 없는 거야. 왜? 공장이 나라에 없으니까. 우리나라에서나 중국에서 배가 못 오니까. 그래서 생각해봐. 뉴욕 하면 아무것도 아닌 도시예요. 세계 최고의 도시예요. 뉴욕 하면. 세계 최고의 문화와 경제의 도시잖아요. 거기서 사람들이 죽어 나자빠지는데 시체 처리를 못 해가지고요. 식품 운송하는 냉동차 있잖아. 식품 운송하는 냉동차. 거기에 시체를 차곡차곡 쌓아놓고 길거리에 세워놨대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시동이 꺼지면서 냉동기가 꺼졌겠지? 그럼 거기 시체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썩기 시작할 거 아니야. 주민들이 신고를 했어 경찰에. 경찰들이 차 열어보니까 무슨 말 알겠어요? 이런 일이 왜 벌어졌겠어요? 그 나라에 뭐가 없기 때문에? 공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과 유럽은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아? 공장 없으면 좆될 수 있구나.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다시 이 공장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 이 공장을. 다시 유럽과 미국으로 불러들여야 되겠죠. 근데 공장들아 와 하면 오겠어요? 왜? 이미 꼭 공장 잘 차려가지고 잘 돌아가는데 뭐라고. 왜냐면 공장 없애려면 옮기려면 그거 허물고 여기 땅 새로 사서 공장 새로 주고 이래야 되잖아. 일이 한두 개가 아닐 거라고. 공장 오세요 하면 올 리가 있나?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유럽이 만든 게 탄소세예요. 유럽과 미국이 만든 게 탄소세예요. 유럽과 미국이 과연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지구의 환경을 생각해서 탄소세를 부과하느냐? 그건 허울이에요. 허울이고 진실은 뭐냐면 코로나를 계기로 해외에 퍼져 있는 공장들을 유럽으로 다시 불러오게 하는, 유럽이나 미국으로 불러오게 하는 장치로 탄소세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진국일수록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러면 그걸 메리트로 공장들을 불러와서 쉽게 이산화탄소 절감하는 기술들이 그 나라들은 다 있으니까 공장들을 만들었을 때 이산화탄소가 발생되지 않는 상품을 만들기가 편리할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잘 봐요. 결국 이 탄소세는
어느 나라를 타겟으로 하는 거겠어요? 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약간 뻥 좀 쳐서 전 세계의 모든 공장은 어느 나라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뻥 좀 쳐서 전 세계의 모든 공장은 이 두 나라밖에 없어요. 중국은요, 이쑤시개부터 핵폭탄까지 만들 수 있어요. 핵잠수함까지 만들 수 있는 나라예요. 물론 때론 퀄리티에 대한 의심이 들 수는 있지만, 알겠어요? 못 만드는 건 없어요. 알겠어요? 못 만드는 건 없어요. 우리나라는 어떻죠? 만드는 것에 대한 품질은 확실하죠. 우리나라의 제조업은 전 세계 탑입니다. 탑입니다. 아시겠어요? 탑입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만만한,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친일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약한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강력한 나라예요. 알겠어요? 즉, 미국과 유럽의 탄소세라고 하는 건 누구를 타겟으로 하는 거다? 이 두 나라를 타겟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삼성이나 LG 입장에서는 그리고 현대, 자, 전 세계 가장 많은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나라 회사 어디예요? 삼성, LG, 현대자동차 세 개 아니에요? SK 하이닉스, 반도체 만들고 이런 나라잖아요. 이런 회사잖아요. 예를 들면은 삼성하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반도체의 70%를 만든다고요. 무지막지한 회사야겠어요? 삼성하고 하이닉스는. 그런데 이 나라가 갑자기 탄소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제품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삼성과 SK, LG, 현대자동차는 우리나라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보다는 유럽이나 미국의 공장을 새로 지어서 제품을 생산할 때 득이 되겠어요? 득이 안 되겠어요? 엄청난 득이 되겠죠. 그리고 심지어 이 탄소세의 핵심은 뭐가 있는지 아세요? 탄소세 핵심은 뭐가 있는지 아세요? 핵심은 유럽이나 미국의 자국 생산 생품에는 탄소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몰랐죠? 탄소세는 누가 부과하는 거라고요? 미국하고 유럽이 부과하는 건데 유럽과 미국 땅에서 만들어진 상품에는 이 탄소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오직 누구를 타겟으로 한 거예요? 이 두 나라를 타겟으로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 말은 곧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현대자동차, 삼성, SK, 하이닉스 이런 회사들이 곧 어디로 갈 예정이다? 유럽과 미국으로 공장을 옮길 예정이에요. 그럼 여러분 현대자동차가 미국으로 공장을 옮긴다. 그러면 옮기다 보다 이렇게 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자동차가 미국이나 유럽으로 공장을 옮긴다. 그러면 그냥 옮기나 보다 이거 그냥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공장 옮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직원들 어떻게 되겠어요? 다 실업자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이나 LG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 있죠.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우리 엄마 아빠들 취직해 있잖아요. 일자리 다 잃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용돈 받을 수 있겠어요? 못 받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와 중국은 이 상황을 방어해야 되겠어요? 방어 안 해야 되겠어요? 이 상황을 방어해야 되겠어요? 방어 안 해야 되겠어요? 무지막지하게 방어해야 되겠죠. 당연히 중국은 이 탄소세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하죠. 왜? 중국은 어느 나라가 집권하고 중국은 어느 당이 집권하고 있습니까? 공산당. 중국 공산당이 한마디만 하면요. 바꿔 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다 바꿔 공산국가니까. 그럼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상황은 네이버나 구글에 조금만 검색하시면요. 곧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미국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옮길 예정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얘기죠. 곧 옮겨갑니다. 삼성전자하고 현대자동차가 미국 법인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관련 기사도 떠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는
삼성 회사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우리나라에서 탄소세를 낮출 수 있는 그 전체 국가 인프라를 좀 만들자. 그럼 여러분 전체 국가 인프라를 낮추자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에서 화력 발전소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화력 발전소 줄이고, 알겠어요? 줄이고, 그다음 뭐 많이 짓자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에서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많이 짓자고요. 그리고 원자력 발전도 어디에 들어가요? 원자력 발전도. 원자력 발전 역시 이산화탄소와 같은 유해 물질을 만드는 발전 방식에 들어가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 역시 계속 진행해야 돼요? 진행하면 안 돼요? 원자력 발전도 계속 진행하면 탄소세가 계속 부과돼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기준에 맞춰서 지금 미국하고 미국하고 유럽이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중이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공산국가니까 공산당이 이거를 딱 알아듣고 한번 딱 바꾸면 쫙 바뀌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민주국가라는 단점이 있죠. 그럼 이제 막 서로 막 갑로들방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체되면서 이제 하여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삼성에서 저번 달에 삼성에서 발표한 게 있어요. 뭐냐면 빨리 우리나라의 화력 발전, 원자력 발전 비율을 줄이고 풍력 발전,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을 비율을 높이자. 국가적으로 좀 준비해 둬라. 라고 삼성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잘 안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잘 안 진행되고 있으면서 결국 이제 곧 삼성하고 현대자동차가 유럽이나 미국으로 옮겨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이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전자하고 현대자동차가 우리나라에서 떠나면 대한민국의 경제는 좋아져요, 나빠져요? 극도로 나빠지겠죠. 그걸 세계의 경제, 금융 하는 사람들은 잘 알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잘 알겠죠. 즉 세계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한국의 경제는 좋아질 예정이에요, 나빠질 예정이에요? 억수로 나빠질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환율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어요. 원래 1달러당 1,200원 수준이었는데 지금 1,450원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럼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 나라 경제가 안 좋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환율이 올라가면서 그 경유가 지금 1,700원 하는 거 알아요? 1리터에 1,700원. 석유가 계속 올라가는 거 알죠? 왜냐면 우리나라 환율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다. 알겠죠? 근데 여기서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은 뭔지 아세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은? 놀라지 마세요. 풍력 발전과 태양력 발전, 이게 이제 이런 이산화탄소를 발전시키지 않는 방식이죠.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이 어딜까요? 풍력 발전 기술 세계 랭킹 1위.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 세계 랭킹 1위. 기술 어딜까요? 어딜까요? 우리나라예요. 즉 미국과 유럽에 지워지고 있는 풍력 발전, 왜 영화에서 보면은 풍력 발전하는 거 큰 풍차 돌아가는 거 있죠. 뭐 유럽이나 미국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어느 나라 거게요? 그거 다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우리나라가 풍력 발전 기술 세계 1위예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풍력 발전하는 회사 있거든요. 그 회사가 풍력 발전 매출 세계 랭킹 1위예요. 근데 그 회사의 한국 매출은 빵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가 이런 걸 못하면은 그냥 못하나 보다인데 우리나라가 이쪽 기술이 세계 랭킹 1위거든요. 태양광 발전도 마찬가지고요. 왜냐면 한국은 만만한 나라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현재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이걸 대응을 해야 되겠죠. 빨리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나 봐요. 안 되고 있나. 뭐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얘기들이 있는데 여러분 너무 어리고 뭐 약간 뭐 정치적인 얘기가 들어갈 수 있어서 더 말씀 안 하겠습니다만, 알겠죠? 이것 때문에 학자들이 주장하는 게 바로 갯벌이에요. 한국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게 그래서 갯벌 이 문제가 나온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이거 이해하겠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상품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발전 방식은 화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이 주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상품은 기본적으로 이산화탄소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걸 한국 사람들은 줄이자 하면 줄일 수 있어요? 못 줄여요? 한국 사람들은 금방 해요. 한국 사람들은 하자 하면 오케이 확 줄이고 할 수 있어요. 한국 사람은. 왜? 기술이 세계 랭킹 1위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 외교 정치적인 문제가 지금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충분히 할 능력도 되고 속도도 되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데 이걸 안 줄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학자들이 생물학자들, 지구과학자들이 너무 답답해서 하는 얘기가 갯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한국이 상품을 만들 때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잖아. 근데 한국 생각해봐. 갯벌은 생태학적으로 전 지구 어디에 나 있어요? 몇몇 나라에만 있어요. 기가 막히게도 갯벌은 전 세계 몇 군데밖에 없어요. 그 중에 갯벌이 가장 큰 나라가 그게 한국이에요. 전 세계에서 갯벌이 가장 큰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인 거야.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제품을 만들 때 이산화탄소 비율이 많지만 우리나라 갯벌이 많지. 그 갯벌이 많이 잡아먹어. 이걸 한국 학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문제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이 갯벌이 이산화탄소를 잡아먹는 이 비율에 대해서 유럽과 미국이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니까요. 알겠어요? 안 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유럽과 미국은 지구 환경 보존을 위해서 탄소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전략적으로 공장을 다시 걔네들한테 뺏어오기 위해서 뺏어가려고 이걸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한국이 갯벌로 이산화탄소를 많이 잡아먹어요 라고 인정해버리면 걔네들이 탄소세를 부과하는 이유가 없죠. 그러니 한국 학자들이 아무리 주장해도 미국과 유럽이 이 갯벌에 대한 얘기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 그러면 이 갯벌을 통해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충분히 해결하고 있다는 것마저도 전 세계가 인정하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부터는 학술적인 차원이 아니라 외교, 정치, 군사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그건 학자들의 몫이에요? 누구의 몫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뭐 더 얘기는 안 할게요. 지금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이 이런 상황이라고요. 알겠죠? 그런 맥락에서 나온 문제예요. 그냥 뭐 저기 열대지방에 가면 맹그로브가 있나 보다. 이게 아니고 이 문제를 만드신 분은 이 짠한 마음을 알겠어요? 이 문제를 만드신 분의 이 애환을 알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문제를 딱 보내 나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이런 상황에서 만들어진 문제다. 알겠죠? 여러분 좀 늦게 와가지고 내가 추가적인 얘기를 했어요. 알겠죠? 네. 자, 그다음 봅시다. 그래서 이제 여튼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지위가 됐을 땐 항상 여러분들의 행동이 국가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해주세요. 자, 그 다음 어디를 볼 거냐면 12번 12번 충북과학고 문제 이키마스. 자,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뭐 11페이지 볼까요? 거기 뭐 11페이지에 뭐 공기덩어리 얘기가 조금 나오거든요. 공기덩어리 11페이지 한번 볼까요? 11페이지 잠깐 보시면 요거하고 11페이지 얘기 한번 봅시다. 네. 페이지. 됐어. 어디 갔나? 11페이지 봅시다. 자, 거기 이제 11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충북과학고 2022년 문제가 있네요. 자, 여기 뭐 이상한 우산 얘기 나오는데요. 뭐 읽어보시고요. 예. 아니, 시가 되게 귀엽네요. 그렇죠? 뭐 동생아 귀여운 내 동생아. 이게 좋아. 동생 네, 귀여운 내 동생. 아닌가? 어쨌건. 네. 뭐 기압골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포화 수증기량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중등 교과 과정에 뭐 포화 수증기량 뭐 관련해서 뭐 이슬점 구하고 뭐 그다음에 이게 막 응결했을 때 뭐 수증기 농도 구하고 하는 게 나오죠. 그렇죠? 그게 이제 우선 첫 번째 문제에 뭐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질문 1번에 보시면, 자, 다음은 시의 배경이 되는 지역의 공기 덩어리가 뭐 기압골의 영향으로 가 상태에서 나 상태로 변형된 것을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 상태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기온이 처음에 이제 28도씨였다가 이슬점이 그때 공기가 22도씨래요. 그랬더니 상대 습도가 70%라네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문제에 어떤 데이터가 제시되어 있냐면,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하는 게 거기 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맞나요? 거기 오른쪽 표에 있죠, 그렇죠? 맨 위쪽 표에. 자, 그럼 이제 그 포화 수증기량을 보시면 기온이 28도일 때 포화 수증기량이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이거 표에 찾으시면 돼요. 이걸 쭉 찾으면 얼마라고 되어 있죠? 24라고 되어 있죠, 24. 돼 있고. 그다음 뭐 이슬점이건 아니건 뭐건 간에 하여튼 22도씨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은 또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22도씨에서 포화 수증기량은 16.8이라고 되어 있네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이 상대 습도, 이거 어떻게 구해진 거예요?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데이터 24.0분의 16.8 한 개 상대 습도죠? 이게 막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죠. 네, 나오는 내용이죠. 뭐 쉽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결국 이제 뭐냐면 현재 온도 28도가 포함할 수 있는 총 수증기량에 대해서 현재 실제로 얼마나 수증기가 있느냐에 대한 비율이 바로 상대 습도인 거죠. 학교에서 배우는 거 맞죠? 맞죠? 이 정도 학교에서도 배우죠.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무슨 기압골 영향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변화가 이루어질 텐데, 이때 이제 그 이후에 기온이 얼마로 변하는데, 그때 이제 이슬점이 31도씨로 변해요. 그리고 이때 상대 습도는 90%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역시나 각 온도에 따른 포화 수증기량이 얼마냐? 라는 건데, 이때 이슬점이 31도라고 하면 또 표에서 찾아. 31도에서 포화 수증기량이 아마 28.8일 거거든? 맞아요? 그럼 이때 이슬점이 28.8도의 포화 수증기량이 31도씨에 28.8이라고 할 때 상대 습도가 90도면 이걸 이제 어떻게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바로 28.8에다가 여기에 그 온도의 포화 수증기량 량을 여기에다가 넣어주시면 되는 거 아니요? 맞죠? 그래서 그걸 계산하면 뭐를 뭐로 나누면 90%가 나오냐? 계산하는 거지. 그럼 이때 이 값이 뭐가 나온다? maybe 32가 나올 거야. 32. 간단한 계산하면. 그러면 현재 이때의 포화 수증기량이 32니까 포화 수증기량이 32인 기온을 찾으면 아마 33도씨가 표에 나타날 거다. 이런 말이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를 분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이것으로부터 뭐 이제 이런 정도의 문제가 나오면 이건 뭐 사실은 뭐 쉽죠. 이런 건 크게 어렵지가 않은데. 자, 그럼 이제 이때 여기에서 이제 나 상태의 이제 문제를 조금 더 보면 공기 덩어리 100g, 100kg, 5도씨 하강 해가지고는 응결된 수증기가 모두 안개가 되었다. 이때 이 녀석의 질량이 얼마냐?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이 표를 분석한 다음 이 문제에 대해서 풀면 되니까 우선 첫 번째 1. 자, 이 표를 풀면 이제 나 상태 온도가 33도씨 라는 걸 알게 되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2. 나에서 5도씨 하강하면 몇 도입니까? 28도씨죠. 자, 그러면 세 번째 28도씨에서 포화 수증기량은 자, 표에서 찾습니다. 28도씨에서 포화 수증기량은 얼마라고 돼 있어요? 24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4 나의 이슬점은 얼마입니까? 31도씨 이고 포화 수증기량은 28.8g입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응결된 수증기량은 얼마겠어요? 이만큼 있었는데 이만큼 남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만큼 있었는데 이만큼 남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28.8에서 24를 빼주면 되지. 그러면 4.4. 물어봐서 4.8. 자, 이때 표에는 그 단위가 있습니다. 표에는 단위가 있습니다. 어떤 단위가 붙어 있어요? 표에는 그램 퍼 킬로그램이라는 단위가 붙어 있죠. 맞나요? 그러면 표에 붙은 그 표 오른쪽 위에 보면 표 있고 아래쪽에 포화 수증기량의 단위 1g 단위가 그램 퍼 킬로그램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기에 있는 요 킬로그램이 공기 질량이고요. 위에 있는 게 수증기 질량인 거죠. 즉 공기 1kg당 4.8g의 수증기가 뭐 있거나 없거나 뭐 변했거나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현재 공기는 몇 g이죠? 현재 공기 문제에서 100kg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1kg당 이만큼이니까 100kg은 뭐 어쩌라는 얘기예요? 4.8g per kg을 곱하기 100kg 하라는 얘기겠죠. 알겠죠? 그러면 얼마가 응결이 된다? 480g의 수증기가 응결돼서 안개가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지. 오케이. 다다. 그래서 이렇게만 해석하면 뭐 나머지는 크게 어렵지 않게 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1번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2번에 뭐 C를 쓸 때 이 지역은 온대 저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이 지역 해질녘 기온의 변화를 제시하시오. 뭐 이렇게
이거 뭐 지구과학장에 배웠을 것 같고 뭐 3번에 소나기 강수 과정. 냉동실에 물 넣으면 거기에 있는 그 얼음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표면에도 약간 성에 같은 게 끼죠. 그건 뭐 때문이에요? 주변 공기에 수증기가 있었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 주변 공기 수증기가 또 겉에 뭐 이렇게 뭐 붙었겠죠. 그래서 이건 사실은 꼭 냉장고가 아니더라도요. 진짜로 겨울에 유리창에 성해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거랑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건 뭐 학교에서도 배우는 지구과학적인 내용이니까 크게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12페이지 한번 봅시다. 12페이지. 12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12페이지에 보시면 압축 공기 자동차 보이세요? 압축 공기 자동차. 이거 다음 시간에 내가 좀 설명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몇 명을 골라서 발표를 한번 시켜볼 거예요. 그렇죠? 이 문제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화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서 질문 1 옆에다 쓰세요. 질문 1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화학양론이라고 그 중간 어디에 쓰시고요. 질문 1 옆에다가는 화학양론 이렇게 쓰시고요. 질문 2에는 기체 상태 방정식 이렇게 쓰세요. 질문 2에다가는 기체 상태 방정식 이렇게 쓰세요. 그래서 질문 1과 질문 2 모두 고등교과 과정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중등교과 내용으로는 완전히 풀기 어렵습니다. 또 모르죠. 뭐 이렇게 막 천재적인 두뇌를 갖고 있다면 뭐 다 만들어서 보일샤를 아니면 뭐 이렇게 뭐 돌턴 이 사람들의 업적을 그 100년간의 업적을 혼자 다 만들어내서 풀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중등교과 과정은 못 푸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혹시나 이제 미리 예습이 돼 있다면 질문 1의 화학 양론, 질문 2의 기체 상태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조금 예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나하고 배우질 않아서 내가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여하튼 하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약간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하긴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미리 예고를 할 거고요. 자, 마지막 나온 문제 13번, 13페이지에는 마지막 문제 이거 한번 봅시다. 13페이지 마지막 문제. 자, 13번 설명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뭐 할 거냐면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 방금 얘기했던 다음 시간에는 예고만 할게요. 다음 시간에 이 압축 공기 자동차 이게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하고 나서 다음 시간에 이제 뭘 해볼 거냐면 그다음에 뭘 해볼 거냐면 표면 장력 얘기를 좀 할게요. 표면 장력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애는 진짜로 영재고 과학고에서 진짜 많이 나와요.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관련해서 조금 더 이제 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좀 하고 혹시나 시간이 나오면 고체 결정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주제는 요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압축 공기 자동차 하면 요건 끝나고요. 그 다음 표면 장력, 고체 결정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고체 결정은 화학은 화학인데 완전 기하학이에요. 여러분 기하학 배우셨죠? 왜 구의 부피는 어떻게 돼? 구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3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완전 기하학이에요. 화학인데 기하학이야. 알겠죠? 그래서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수학과 기하학으로 설명하는 화합물의 성격 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건 충분히 중학생의 지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배울만 해요.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남은 주제는 이런 것들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 미리 예고를 하고요. 자, 마지막 13페이지에 있는 얘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어요. 자, 이건 이제 뭐냐. 자, 13에 거기 이제 어디상을 대구 뭐 일과고 뭐 경산과고 경북과고에서 냈던 2022년 문제 솔라볼
여러분, 한국에 사는 사람은 물 걱정 크게 해요? 물 걱정 안 해요.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별 걱정 안 하죠. 근데 사실 물은 인간뿐 아니지. 모든 생명의 유지에 중요한가요? 안 중요한가요? 뎁다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뎁다 중요합니다. 즉, 물이 마탱이가 가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끝장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우리나라 왜 개천절에 왜 뭐 단군신화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왜 어느 나라나 이렇게 건국신화가 있잖아요. 어느 나라나. 뭐 예를 들면 뭐 저기 유대 민족은 막 다윗이 골리앗 쓰러뜨려서 막 뭐 유대 뭐 국가 만들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어느 나라는 그게 있거든요. 그리고 뭐 저기 뭐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막 저 유대 민족 중에 막 모세가 막 홍해 가르고에서 막 유대 국가 만든 그런 거 있잖아. 뭐 이게 있듯이 우리나라에도 건국신화가 있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건국신화는 뭐야? 저기 그 하나님 아들인 누구야? 저기 환웅이 돌아다니다가 어느 지역에 이 한반도 지역에 이게 탁 땅을 정하고 이제 고조선을 만들었다 그 얘기 나오잖아. 그런 얘기 나오잖아. 아, 그지? 진짜 땅을 잘 정한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사실은 역사적으로 힘들 때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자연 환경적으로는요. 예를 들어 생각해봐. 미국이나 호주나 유럽 뭐 이런 데 가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좋은 천연 자원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뭐 이런 중동 푹 파면 석유 쿨쿨 나오고 그러잖아. 그리고 어느 나라 아프리카 이런 데 가면 막 땅 파면 다이아몬드 나오고 금도 나오고 막 하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잘 안 나. 안 나요. 우리나라는 뭐 석유나 뭐 다이아몬드나 금이 잘 안 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중동은 석유 막 나고 뭐 저런 거 땅만 파면 부자 되고 뭐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오히려 엄청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의 국가적 자원은 땅 속에 있는 게 아니고요. 땅 위 생태계에 있어요. 이 생태계적 모습으로 봤을 때 이 우리나라의 생태계적 환경은 전 지구에서 꼽을 만큼 위대합니다. 근데 그게 사람 눈에 잘 보인다, 잘 안 보인다? 잘 안 보여요. 왜 환웅이 한반도 지역에 조선을 세웠겠느냐, 우리나라를 건국했겠느냐?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자연 환경이 굉장히 좋은 곳이기 때문이에요. 이거에 대한 몇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더 얘기하면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건 엄청난 자부심이에요.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호주 같은 나라죠. 호주. 보통 호주 생각하면 자연환경 좋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조금만 파고 들어가면요. 호주는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돼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곳은 사람이 살거나 인류 문명을 꽃피울 만한 지역적 환경이 안 돼요. 호주는 곧 망할 거예요. 망할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호주 사람들이 잘못한 것도 있는데 호주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그리고 미국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대규모의 인간이 뿌리내리고 살기에 아주 어려운 곳이에요. 지리적으로. 알겠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지리 환경적으로, 생태적으로. 근데 우리 한반도 땅은 좁은 영역이긴 하지만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견딜 수 있는 지역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5천 년 전에 알아서 우리 조상들이 여기에 뿌리를 내렸는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 중에 오늘은 물 얘기 하나만 하자고요. 한반도는 물이 그냥 아무 물이나 먹어도 돼요. 알겠어요? 그냥 쫄쫄쫄 내려오는 물 먹으면 다 건강해요. 알겠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러지 다른 나라만 가면 큰일 나요. 다른 나라 가서 물 죽어. 예를 들면 여러분 아마존 이런 데 가서 거기 물 깨끗해 보이잖아. 아마존 이런 데서. 이 물 퍼먹으면 된다 안 된다? 좆대. 알겠어요? 지금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도요. 미국에 가면 물 깨끗하게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물 잘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요즘 미국 뇌 파먹는 아메바 얘기 알아요? 미국 강에 가서 물 함부로 먹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알겠어요?
큰일 나. 혹은 아프리카 이런 데 가서 물 떠먹으면 어떻게 돼? 큰일 나요. 알겠어요? 거기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기생충, 세균, 바이러스 미쳐버려. 알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유럽 가면은 또 선진국이라 깨끗해 보이긴 하시겠지만 유럽에 쫄쫄쫄 흐르는 강물 떠먹으면 돼한데 큰일 나요. 알겠어요? 왜? 거기는 그 물에 뭐가 많냐면 칼슘이 너무 많아요. 유럽의 물은 그 물 속에 칼슘 2+가 너무 많아요. 이걸 이제 우리가 석회라고 하잖아요. 그 석회가 물 속에 너무 많아서 유럽 지역에 나는 물을 그냥 먹었다가는 몸속에 칼슘 농도가 너무 올라가서 몸의 체액 조절이 안 돼가지고는 몸이 막 부어요. 수분이 몸에서 빠지질 않아요. 몸이 붓고 잘못하면 쇼크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물 대신 뭘 먹어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물 대신 맥주를 먹는 거예요. 왜 유럽 사람들이 맥주를 만들어 먹어요? 유럽 사람들은 유럽에 있는 물을 계속 처먹었다가 뒤진다는 걸 알았겠죠. 그래서 맥주를 만드는 거예요. 왜 맥주를 만들어요? 맥주는 뽀글뽀글뽀글 뭐가 나와요? 미생물이 뽀글뽀글뽀글 뭘 만들어요? 뽀글뽀글 이산화탄소가 나오잖아요. 맥주에 뽀글뽀글뽀글 하는 이산화탄소잖아. 그럼 그게 이거하고 무슨 관계예요? 바로 맥주의 미생물이 만드는 이산화탄소가 얘랑 반응을 해가지고 아까 조개 껍데기 만들듯이 탄산칼슘을 만들어요. 얘는 물에 녹아요, 안 녹아요? 안 녹으면서 맥주를 만들게 되면 이 유럽에 있는 물로 맥주를 만들게 되면 이 미생물들이 여기서 이산화탄소를 만들면서 이 밑에 탄산칼슘이 깔리는 거예요. 이렇게 앙금이 생성이 된다고요. 그러면 이쪽에 칼슘의 농도가 옅어지겠죠.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물 대신 맥주를 먹는 거예요. 맥주나 와인을 먹는 이유가 물이 쓰레기라서 그래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왜 유럽에는 맥주 문화와 와인 문화가 발전하느냐? 물이 쓰레기라서 그래요. 알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물 자체가 좋기 때문에 굳이 맥주나 와인을 만들어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물 하나만 봐도 우리나라 땅은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축복받는 땅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못 느끼고 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그 물에 대한 이야기. 짜잔. 솔라볼 이키마스. 알겠죠? 자, 솔라볼이 뭐냐? 거기 이제 단면 구조가 있는데 이거네요. 짜잔. 여기에 블랙으로 이제 블랙 도료를 칠해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무르 이 상태로 어디에 갖다 놔? 태양에 갖다 놓습니다. 그럼 얘가 햇빛을 쭉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햇빛을 쭉 받으면 여기에서 뭉게 수증기가 만들어지겠죠? 맞아요? 그런데 위쪽은 조금 더 저온 환경인지라 수증기가 여기서 뭉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응결이 됩니다. 그게 이 벽을 따라 내려오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턱을 지어 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순수한 물이 포집이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뭐 먹어요? 요거만 먹으면 된다 이런 얘기지. 여기 이제 각종 이제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먼지, 쓰레기 등이 있을 텐데 요걸 활용하면 이 물을 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요. 바로 이걸 블랙으로 해놓는 이유예요. 왜 블랙으로 해놓을까요? 네, 이건 바로 저번 시간에 했던 빛과 물질의 상호작용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죠. 빛과 물질의 상호작용 기억나요? 내가 막 간말의 엑스레이, UV 비저블, 가시광선 쭉 썼던 거. 그 꼭 외워야 돼. 꼭 알겠죠? 꼭. 자, 블랙으로 보이는 거 아니에요.
사람 눈에 블랙으로 보인다는 얘기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블랙으로 보인다는 얘기는 얘가 뭘 흡수한다는 얘기예요? 바로 모든 색깔 좋지만 전문 용어 씁시다. 가시광선 아시겠죠? 을 흡수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가시광선을 흡수한 이 블랙 도료는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가시광선을 흡수한 이 블랙 도료는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이놈은 흡수한 가시광선을 뭐로 바꾸겠어요? 을 열 에너지로 바꾸는 거예요. 이 경험은 여러분들도 해본 적 있을 텐데 예를 들면은 옷 중에 시꺼먼 옷 입고 햇빛이 이렇게 있으면 등이 드근드근 하잖아요. 그런 경험 있죠? 그거라고 그거. 그래서 그 덕에 여기 온도가 오르고 증발을 촉진시킨다라는 내용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럼 당연히 이 밑이 뜨겁고 위는 상대적으로 저온일 거 아니에요. 도료가 밑에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뜨거워진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서 응결돼 모일 거다로 개발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물질의 상태 변화도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어떤 가시광선의 흡수와도 관계가 있고 아시겠죠? 근데 뭐 빛에 대한 얘기는 저번 시간에 많이 했으니까 이렇게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예고했던 것처럼 다음 시간에는 이 압축 공기 자동차 표면 장력 시간 좀 남으면 고체 결정 이걸 또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